네? 여기 서울이 저기 천만 정도 되고요. 경기도가 1,300만. 2,300이면 네, 그리고 남한 인구 5,100만. 아 그러면 약간 안 되네요. 네. 네. 자 이제 어디 보시냐면 그 20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윤리 그죠? 제일 위에 거 29조라고 되어 있는 박스 있죠? 그거만 읽어보고 갈 텐데 보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랬죠? 자, 품위 유지하시고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 유지하시고 신의와 성실로서 하시고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랬죠? 이 최근에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분이 왜 자격증을 땄느냐 공부하게 된 계기가 상가 점포를 얻었는데 그 상가 점포 건물주가 막 횡포를 부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셔서 이번에 따셨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 배신감을 느꼈던 게 그 상가 건물주도 나쁘지만 상가 건물주의 옆에서 중개해줬던 사람이 그 건에 대해서 상가 건물주의 편을 들더라는 거예요. 건물주의 편을 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임차한 겁니다. 매매가 아니고 점포를. 그런데 배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흘러내려가지고 장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주인이 고쳐주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자가 고쳐 쓰는 겁니까? 주인. 그렇죠. 제가 상식적으로는 배관 정도가 이렇게 고장났으면 그런 건 주인이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상임이 편 들어가지고 이건 세입자가 고쳐 쓴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재판하고 싶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억울했으나 또 장사를 또 해야 되고 거기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자기가 고쳐가지고 했다는 거야. 너무 억울해가지고 중개사 공부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또 다른 건도 하나 더 있어요. 두 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저한테 밝히는 것만. 부동산 상인들은 건물주 편인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공정하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는 거야 지금. 아플 곳을 찌르고 있는 거지 참.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자기한테 유리한 쪽에 가서 붙습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걸. 제가 실무 강의할 때 부동산 이제 자격증 따신 분들한테 세입자가 있고 임대인이 있으면 누구 편을 드실랍니까? 그러면 좀 어떤 분들은 세입자 편 든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건 철없는 소리예요. 공정하게 한다고요? 아니요. 임대인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요. 왜요? 임대인은 자기 고객이에요. 계속. 임차인은 가면 그만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만히 보면 그게 좀 일반화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직종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제가 왜 우울하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공정이란 정의란 이런 것들은 참 실천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야 세상은 원래 불공정한 거야 그냥 대충 살아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 학교에서 세상은 정의로워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겠지. 살아보니까 그건 거리가 멀어 솔직히. 응? 그게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한 거예요. 근데 조문에다가 좋은 말 써놔야 되잖아. 뭐라고 써놨어? 공정하게 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공정하게 안 했어. 아까 그 사장님 공정하게 안 했어요. 잡아갑니까? 영업정지 때립니까? 그냥 좋은 말 하나 서비스 한 거예요. 법조문에. 거의 모든 법조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윤리적인 내용의 조문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못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이 다 그래요. 좋은 말 써놔요 처음에. 추상적이에요. 예.
우리 중개사법부터 이런 추상적인 조문을 갖고 있다 이거지. 추상적이나마 가만히 보면 품위 유지하고 공정화해야 됩니다. 거기에 껴주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는 그걸 또 알고 싶은 거지. 누가 이렇게 공정하고 품위 유지하고 공정하고 신의 성실로 해야 된다고 누구 보고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개공하고 소공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보조원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품위 유지하든지 말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뭐 이렇게 이 축에 못 끝난 말이에요. 못 껴요 못 껴. 예. 추상적인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자 넘어갑니다 또. 자 교재에는 210페이지 가면 비밀을 지켜야 될 의무라고 나옵니다. 예? 비밀 지켜야 되죠. 비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비밀은 어떤 거 비밀이라고 합니까요? 어? 비밀 뭔지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뭐가 비밀이에요? 응? 그쵸?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죠? 교재에 써놓은 책도 못 봤어요. 그냥 비밀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냐. 근데 비밀이 뭐냐?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운 비밀의 개념은 다른 사람한테 알려졌을 때 그 사람한테 불리한 거 전부를 비밀이라고 해요. 제 몸무게는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비밀이죠 당연히. 알려주면 저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게 다 비밀이에요. 비밀의 개념은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입장에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비밀은 계약을 했다 안 했다도 비밀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어떤 손님이 그것도 비밀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밀의 개념이 그게 다 비밀일까 싶은데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걸 중개활동 하실 때 그걸 어떻게든 알 수 있게 돼요. 그걸 함부로 누설하면 안 된다.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다 비밀 누설죄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변호사 있어요. 세무사, 변리사, 의사 다 있어요. 전문 직종은 다 있다고요. 한의사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비밀 누설죄, 영업사항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법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제일 위에 박스만 보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이번 및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비밀을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비밀 지킬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등자가 있잖아요. 등.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등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만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소공도 비밀 지켜야 되죠. 보존도 비밀 지켜야 되죠. 부동산 중개업시장에 일하는 사람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체 다. 그러니까 중개보존은 불만이 아닐 수 없죠. 품위는 지키라는 소리 안 하고 비밀을 지키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리고 이건 형사처벌입니다. 이건 아까 뭐 품위, 공정 이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처벌조항이 없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이건 처벌조항이 있어요. 형사처벌이에요. 그래서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거지. 형사처벌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왼쪽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 왼쪽 여백에다가 이걸 적어 두셔야 돼. 잘 나오니까. 왼쪽 공간에다가 옆에다가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런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되냐고요.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까? 반드시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읽어봤어요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법 및 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된다고 그랬잖아요. 제외. 비밀을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 안 돼. 위에 박스만 보셔야 돼. 그게 실력 뭐예요? 그 시간 전략 하시는 거고 몸고생을 덜 하는 거예요. 예? 교재 있다고 다 읽으시면 안 돼. 읽을 필요도 없어. 그 조문만 잘 보시면 돼. 거기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비밀 안 지켜도 되느냐? 자, 대표적인 거. 그 중개해주는 물건의 하자예요. 하자.
비가 줄줄 새요. 그러면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비가 줄줄 새고 벽면에 누수가 있다는 것은 비밀일까요? 아닐까요? 주인 입장에서는 비밀이지. 알려지면 안 좋으니까. 근데 소개하는 입장이야. 소개할 때 이 집이 벽면에 누수가 있어서 비가 줄줄 샌다는 것을 산 사람 또는 새 들어갈 사람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알려줄 의무가 있지.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앞서죠? 고객한테 설명해 줄 의무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해가지고 그죠? 형사처벌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밀 지킬 의무보다 부동산 사장님 관점에서는 이게 더 앞선다고, 설명 의무가.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해도 벽면 누수에 대해서 얘기해도 오히려 얘기해줘야 되고,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비밀 누설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예외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물건의 하자. 응? 하자. 기출문제 나온 거예요 벌써. 자, 그 다음에 셋째 줄까지 읽었습니다만 이런 비밀을 언제까지 지켜줘야 되나요? 중개부 관둔 뒤에도 비밀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셋째 줄에.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중개부를 관둔 뒤에도 비밀 지켜야 되니까요. 언제까지 지키는 거예요?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막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처벌 받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내려놓으시고 그냥 시험 보실 때 비밀 지켜야 된다. 안에 옛날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그 수강생분 중에 중개 보조원 하신 분이 계셔서 그 지역에서 한 30-40년 하셨대. 그러니까 얼마나 베테랑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길거리 걸어가는데, 식사로 가면서 걸어가는데 그분이 가시면서 다 얘기해줘. 이쪽 집은 큰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큰아들이 문제야. 거기서 어떻게 되고 막 어쩌고,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집으로 딱 가니까 그 다음 집은 또 뭐 숟가락이 몇 개고 뭐 젓가락이 몇 개고 막 얘기하고 그 다음 집 가니까 또 얘기해주고, 저 집은 옛날에 어땠어. 그냥 다 깨고 앉아있잖아요. 그 처벌 안 되대. 저한테 얘기해도. 예? 그러니까 그것 갖고 문제 삼는 경우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 예? 자, 그래서 평생 지켜야 된다는 것인데 뭐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더군다나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 용서해주는 제도에서 용서. 밑에 보면 자,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피해 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용서를 해주잖아. 뭐 처벌 못해요. 그럼 혹시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비밀 누설죄로 막 이렇게 신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처벌받을 일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가서 빌어야 된다. 빌면 넘어갈 수 있다. 빌 때 봉투에다 좀 돈 좀 넣어가지고 빌어 같이. 봉투에 돈 좀 넣어서 빌어봐 이렇게. 그러면 잘 빌어줘. 그게 합의잖아요. 합의를 보면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합의가 있으면 괜찮아요. 처벌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이 폭행죄가 그렇잖아요. 폭행죄. 폭행 두들겨 팬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맞은 사람한테 가서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그 돈 봉투를 가져가서 같이 빌면 잘 빌어진다니까. 그럼 그쪽에서 뭐예요? 아이 괜찮다고 하면서 코피를 닦겠죠. 이 정도야 뭐 하면서 돈만 들어온다면야 하면서. 그거 이걸 유시간마로 뭐라고 그래요?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 딱 요거 하나만 그래요. 이 범죄만. 예. 나머지 밑줄 긁게 하나도 없어요. 넘어가시면 돼. 자, 금지행위 갑니다. 212페이지부터. 금지행위가 14가지가 돼요. 엄청 많아요. 자, 시험 문제는 그래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떤 게 금지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례를 알아두시면 돼. 자, 금지행위 1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할 겁니다. 214페이지 넘어가시고. 오늘 요 금지행위까지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214페이지 가보시면 제목이 금지행위고 첫 번째 금지행위요. 육각형 1번.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뭔가요? 거의 제목만 필요합니다. 밑에 밑줄 그시면 안 돼.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토지, 건물 이런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걸리느냐? 매매업. 매매업이라는 것은 사서 팔고, 샀다 팔고, 또 샀다 또 팔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매매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부동산을 갖다가 거래하려는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해가 갈 수 있다.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만약에 대표적으로 예를 듭니다. 은평 뉴타운이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일하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3개를 잡았어. 미분양이 났으니까. 또 싸게 나오니까 3개를 잡은 거야. 옛날 얘기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분양가 정도까지는 올라와. 또 시간이 지나니까 가격이 올라와가지고 미분양 때 샀던 그 금액보다 거의 배 이상 가격이 올라왔어. 그래서 3개 중에 하나 팔아먹었지. 양도세도 이제 비과세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팔아먹는다고. 막 팔아먹었어. 그리고 또 이듬해 또 하나 또 팔아먹었어. 또 하나 더 팔아먹었어. 돈 왕창 벌었어. 그것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이, 그 부동산 사장님은 그 아파트, 그거, 신축 아파트를 샀다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3번이나 팔아먹었지. 여기 들어가지. 그 부동산 사장님은 돈 벌었지. 예? 만약에 여러분이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주변에 괜찮은데 초기에 경비상에 앉아가지고 미분양이 나가지고 싸게 나왔다 그러면 그 어떻게 돈 있을 때 그 잡을 거야 안 잡을 거야? 잡아야지 당연히. 그랬다가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이제 제값 나오면 팔면 되잖아. 돈 벌겠죠? 그렇게 하면 잡아간다고요. 금쟁이가 그거예요. 그 왜 못하게 하겠어요? 질서를 어지럽히니까. 근데 어지럽히지 말든지 내가 돈 벌면 되잖아.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거 한다고요. 한다고. 그런데 나라에서 그냥 뚫어지게 그 부동산 사장님만 쳐다보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사장님은 국세청이나 나라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일부러 해집고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으로 잡으면 좀 그러니까 또 가까운 사람 이름으로 잡거나 아니면 명의를 빌리든지 하면 되잖아. 그죠? 자기 이름으로 잡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어 사실. 들킬 가능성도 약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자격증 따셔서 사무실 하는데 혹시 괜찮은 물건이 나와서 여러분이 그걸 잡았다. 그래서 좀 이따가 올라가면 또 팔고 그랬다. 이렇게. 괜찮은 물건 나오면 어떻게 소개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잡을 거예요? 그렇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잡아서 이제 돈 많이 버시라. 그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다 그러면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기를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자, 또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 가봐요. 제목만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가시면 육각형 2번.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자격증 따서 사무실을 차려서 딱 앉아 계셔. 그러면 나이 지긋하신 분이 사무실에 와.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내드리면 그분이 이제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 내가 옛날에 나도 부동산 사무실 해봤다. 자격증은 없으시지. 근데 그때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내가 진짜 돈 엄청 벌었다. 지금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때 엄청 벌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으면 왜 거기 와? 지금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옛날에 엄청 벌었고 나 때문에 부자 된 사람이 이 동네 김씨, 이씨, 최씨, 박씨 많다. 다 나 때문에 부자 됐다. 그 사람들은 이제 부자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 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사장님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내 얘기만 하면 그냥 다 투자하고 내 얘기만 하면 다 그 사람들 나한테 물건 내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오면 좀 나눠 가지자고 하는 거죠. 생각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 사장님 입장에서 좋잖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건도 많이 없는 데다 손님도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그렇게 된다면 좋잖아. 일종의 중개 브로커예요. 근데 그러신 분은 옛날부터 프리랜서로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옛날에 해보셨던 분, 은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이제 소일거를 그런 걸 하시려고 그래. 아는 사람 있고 그러니까. 이거 허무맹랑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이 와서 어떻게 김 사장 어떻게 내가 두 사람 데리고 오면 나한테 좀 떼줄란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 뭐라고 그러셔야 돼? 많이 떼드린다고 해야 돼. 그래요? 그러면 걸린다고. 이게 떼드린다고 하면 걸린다고. 아이고 어르신 그러지 말고 제가 명함 파드릴게. 하여간 한 10명씩만 몰고 와요. 그럴 수 있잖아. 예? 그것도 걸린다고. 중개 브로커를 쓰면 안 돼. 중개 이런 브로커를 많이 쓰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요? 솔직히 변호사예요. 변호사 사무장들 많잖아. 명함방 갖고 있는 사무장들, 명함만 딱 파갖고 있는 사무장들 있잖아요. 제가 아는 형님도 그 사무장이야. 근데 변호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거 들고 사건만 물어다 주면 거기서 얼마 받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위법. 근데 여기서는 이제 중개 브로커를 쓰지 마라 이 말이지. 방금 전에 본 거 그거예요? 저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래요. 이게 전부 다 사실은. 자, 216페이지 가보세요. 216페이지. 육각형 3번. 큰 3번 보세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읽는 거 잘 보셔야 돼. 법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해갖고 금품을 받는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초과보수예요. 한마디로 복비를 많이 챙긴 거예요. 복비. 금쟁이에요. 그럼 이 보수가 뭐냐? 이게 중개보수 복비예요. 복비. 중개보수를 뭐예요? 많이 받았다. 왜냐면 중개보수는 요게 있어요. 요게 법정 한도가 있어요. 한도. 그걸 넘겨서 받으면 걸린다고. 한도. 지켜야 된다고. 그걸 초과해서 받으면 걸려.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이 받으면 걸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자, 만약에 이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의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요. 한도가 100만 원이요. 그런데 이걸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보수를 갖다가 100만 원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례비 명목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응? 어떻게 받느냐? 200을 더 받았어. 그러면 이 사장님은 중개보수 100만원, 사례비 200만원 요거 소개시켜주고 이랬을 때 초과보수가 됩니까요? 초과보수가 돼서 금쟁이가 됩니까요? 되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다른 명목으로 받더라도 다 합친다고요. 합쳐요. 저 방금 전에 읽은 게 그거잖아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 받았든지 간에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고요. 그 합친다고요. 금쟁이라고요. 그래서 밑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 판례까지 밑줄 긋는 거예요. 읽어보셔야 돼. 자, 두 번째 이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법정 한도가 100만 원인데 이거 중개했어요. 지금 사장님이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보수 1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금돼지를 한 마리 받았어요. 금돼지 큰 거 아니에요. 조그만 거 요 정도 되는 금돼지야. 핸드폰에 이렇게 거는 거 금돼지 한 마리를 받았어요. 자, 이때는 초과보수예요, 아니에요? 보수죠. 왜냐하면 꼭 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품이라고 돼요. 금품, 골프채, 그림, 그 다음에 외제차 이런 거 다 포함돼요. 상품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금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초과보수다. 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법률에서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현금 위에 물품으로 수령한 경우 그때도 예를 들어서 고가의 미술품이나 차량이나 골프채 등을 갖다가 받은 행위도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두 번째 여기까지 봤어요. 요것도 포함된다. 자, 세 번째 중개보수니까 만약에 분양대행을 했어요. 분양대행. 첫 시간에 배운 건데. 자, 분양대행은 상가 분양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채당 1000만 원씩 받아서 1000만 원씩. 그럼 분양대행료의 1000만 원이 이 분양대행료는 중개보수 복비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양대행료를 1000만 원 챙기든 2000을 챙기든 이건 법에 안 걸리죠.
그쵸? 이거 중요하죠. 판례죠?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5번 셋째 줄을 찾아가 보세요. 217페이지 동그라미 5번의 셋째 줄. 법인, 인계업, 공인인계사가 주택의 관리 등이나 상가 분양 등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나 상가 권리금 거래를 중개하고 받은 대가의 경우라면 이런 중개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초과수수를 적용할 사항이 아니다. 중요하죠? 이거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시커먼 네모 4번. 별거 없어요, 이건요.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자, 해당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뭐요? 판단을 그렇지 않행이라고 돼 있죠? 제일 중요한 단어,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거짓된 언행이죠? 거짓된 언행, 거짓말 치지 마시오, 이 말이에요.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사면 자기가 문제가 되면 책임지고 팔아줄 테니까 도장 찍으쇼 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었어. 나중에 그린벨트에서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팔아달라고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사장님 전화도 안 받아 이제. 그런 케이스. 그게 바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야. 그 두째 줄을 보면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르치게. 판단을 그르치게 한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응?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뭐 제목만 보시면 돼. 아니 실무에서 보면 이런 거 있다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이게 내부 인테리어가 거의 똑같은 것 같지만 인테리어나 구조가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 안 팔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거 팔려고 작전을 짠다고. 그걸 보여주면 안 사니까 똑같다고 하면서 위에 것이나 다른 걸 보여줘. 그럼 다른 걸 보면 뭐요? 이거 똑같다고 그래. 그쵸? 그래서 도장을 찍었어. 계약했지. 나중에 이제 잔금 칠 때쯤 돼서 그래도 또 실물을 보고 싶을 거 아니야. 보여줘 그때는. 처음에는 열쇠가 없다고 한번 해주다가 보여줘. 봤더니 실망, 대실망이야. 막 물리자고 해. 근데 벌써 계약금 넣었지? 도장 콱 찍은 상태니까 물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때부터 또 달래지 또. 아이 그래도 그거나 좀 똑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이거 판례는 없는 거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영업의 기술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돼요. 응? 자격증 따고 가시면 기술 중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 아니요? 그거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배우실 거잖아. 앞뒤를 다른 얘기를 하셔. 배우실 거잖아. 뭐라고 하실 거요? 다 나가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실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 찍어 도장을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잖아요. 다 나가고 밑에 보면 뭐야? 다 비어 있는 건데 다 나가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래야 찍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예? 예. 그 나중에 영업해야지 돈 벌 건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금쟁이니까 지금 여러분 배우실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지금 부동산 사장이 돈 벌어. 말도 안 되지. 근데 하시다 보면 다 영업이에요 이것들이. 거짓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게 얘기해 주라고. 그래야 되지. 아니 다 그렇지 않아. 세상 이치가 그 좋고 나쁘고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야. 그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어디 학원 가서 상담을 해. 여기 학원도 뭐 그러면 합격률이 몇 퍼센트? 그렇지 66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써놨잖아. 70%야 막 이렇게. 근데 어디나 다 과장은 있지. 밖에서 들을지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못 볼 것이야 아마 딴 일본이라.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동영상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것이 플러스예요. 자기 혼자 공부할 때보다 합격률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돈 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봐요. 통제가 잘 안 돼요. 근데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나와서 차를 마시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잡담을 하든 간에 나와서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잖아. 그게 수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만 듣고 공부하셔서 합격하신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합격률을 따지면 많이 떨어. 자기 혼자 동영상도 안 듣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은 잘 없지만 그런 분이 계신다 하면 정말 확률이 낮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영상만 들으신다.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나아. 그렇지만 학원 나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확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내고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응? 뭐 합격률은 몇 프로 좀 과정이 있을 수 있어도. 응?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219페이지 보면 5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되는 증서 등에 여기 금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금지. 그 다음에 또 증서 둘째 줄에 증서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 금지 동그라미 증서 동그라미. 증서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 동그라미 중개하거나 그 다음에 매매를 업으로 한다. 매매를 업 동그라미 매매를 업 이렇게 동그라미. 네 군데 동그라미 쳤죠. 자 밑에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각하셔야 돼. 여기 보니까 그래서 증서예요 증서. 근데 어떤 증서인가? 금지 증서예요. 금지 증서가 중심. 근데 금지. 뭐가 금지되어 있다고 앞에 나오나요? 지금 앞쪽에 뭐가 금지되었다? 무슨 금지? 양도 알선 금지죠. 양도 알선 금지죠. 본질은 양도 금지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못 팔게 되어 있는 증서라는 거야. 못 팔아 먹게 되어 있다. 양도 금지요. 이게 뭔지를 몰라도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개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거지. 이게 금지예요. 못 팔게 되어 있잖아요. 샀다 팔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번 파는 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금지행위지. 그래서 동그라미 쳤던 거예요. 그럼 이런 양도 금지 증서, 못 팔게 되어 있는 증서 뭐가 있는가? 그죠? 이거 그냥 한번 들으시면 돼. 청약 통장이 그래요. 청약 통장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과거에 판교가 분양될 때 청약을 받으려면 그 지역적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이 또 오래되고 또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성남시에 사는 분들 중에서 판교에 지원할 때 이거 우선적 지위를 갖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양 신청할 때 분양가가 좀 높으니까 자기가 분양금을 다 낼 자신이 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통장을 팔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딱 수익 챙기는 것도 뭐예요? 깔끔할 수 있어. 그래서 통장을 팔잖아요. 그럼 돈 있으면 통장을 사. 실질적으로 그 통장 명의인으로 분양을 받죠. 산 사람 이름으로 분양을 어떻게 받아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명의를 넘겨주기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저 부동산님들이 다 이거 통장 삽니다 해가지고 사고 그래서 분양 신청해서 그런 사람들 판교에 꽤 많을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 금쟁이에요 금쟁이. 그쵸? 근데 만약에 판교 같은 신도시가 또 지금 만들어져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제 분양 자격이 문제 되잖아. 그때 청약 통장을 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럼 그때 청약 통장을 또 팔겠다는 사람도 또 나올 거야 분명히. 그럼 그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소개시키면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아, 할 거라는 얘기죠. 그게 이거요.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솔직한 거지 뭐 어때요. 철거민 입주권 딱지가 철거민 딱지라는 게 딱지. 이게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살고 있는 남의 땅에다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철거시키는 대신에 딱지를 한 장씩 나눠주거든. 그 딱지 갖고 이제 분양 신청을 넣어. 그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이것도 양도 거래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철거민 딱지가 많이 문제됐던 게 옛날에 저기 송파에 가면 저기 장지동 그 딱지 많이 이제 거래됐었고 상암동 그 전엔 상암동 지역도 딱지가 거래가 많이 됐었지. 많이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었죠. 딱지 거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럼 이런 것들은 이런 철거민 딱지 같은 건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구나. 그쵸? 법적으로는 처벌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 군데만 밑줄 긋고 가죠. 밑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까지. 자,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주자 저축 증서, 그 다음에 둘째 줄 청약 저축 통장, 그 다음에 주택 상환 사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이거 다 딱지입니다. 건물 철거 확인서 딱지,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다 딱지입니다. 딱지 거래는 불법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됐습니다.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221페이지 네모 6번. 야, 육각형 6번입니다. 직접 거래 또는 쌍방을 대리하는 거. 자, 보죠. 직접 거래란 말은 합성어의 의미를 떼요. 직접이란 말이 가게 온 손님과 의뢰인과 손님과 거래한다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거래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거래요. 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거래요. 일체 거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로 붙여 얘기하면 가게 온 손님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는 사장님이나 종업원들이 일체 거래하면 걸린다는 거죠. 가게 나온 물건을 거래하면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나온 물건, 가게 나온 손님, 가게 온 손님이랑 거래하면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래서 이건 직접 거래로 처벌받는 거예요. 직접 거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님이 사무실 운영하시는데 괜찮은 물건 나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잡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비싸게 팔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투기 조장하고 막 이런 가능성이 높죠.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듭니다. A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실 운영하세요. 그래서 와서 이거 시세를 물어봅니다. 시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대답해 줍니다. 12억 정도 갑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호주로 이민을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 그래? 그렇지. 빨리 파시려면 12억 내놓으면 좀 그렇고 시간이 걸릴 거니까 한 11억에 팔아봅시다. 11억에 내놓으시면 금방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이거 재산 정리하려는 입장에서는 12억이 시세지만 11억에 내놓는다고. 그럼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날 전화해. 그래서 사요. 누가? 사장님이. 제가 살 건데요. 그래서 의뢰받은 물건인데 본인이 11억에 사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깜빡 왜 가? 일단 1억을 벌 수 있잖아요. 예?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깜빡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이걸 직접 거래라고 한다고. 이걸 가게 나온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잡으면 이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잡아도 직접 거래, 소공이 잡아도 직접 거래, 중개보조원이 사도 직접 거래. 이 사람이 오케이 합니다. 자기는 빨리 정리하려고. 그래도 직접 거래예요. 일체 직접 거래예요. 일체. 이 사람이 처벌되는 거예요. 형량이 이렇게 돼요. 이 사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직접 거래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것도 있어요. 이쪽에 보면 전세방 구하러 왔어요. 근데 자기가 빌라를 한 채 갖고 있어요. 비어 있어요. 보여줬더니 환장해요. 좋아서. 그래서 나랑 계약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전세방 갖고 있는 것을 손님이랑 계약했죠. 이것도 직접 거래예요. 파는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는 쪽, 전세 얻는 쪽, 이쪽도 손님이랑 하면 직접 거래예요. 손님이랑 하면 직접 거래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A가 이미 이민을 갔어요. 호주로. 근데 이 재산을 안 팔고 간 거예요. 왜냐면 호주로 이민을 갔을 때 이게 거기서 정착을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이거 모르는 애예요. 못하면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이걸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몇 년, 한 5년 지났는데 진짜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이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처분하려고 해요.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친척 C한테 전화합니다. 친척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팔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지. 시세 알아보고 좀 팔아주쇼 이렇게. 친척이야 친척. 가까운 친척. 그러니까 부동산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러겠죠. 시세가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또 12억이요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 친척이 지금 호주에 있는데 이거 팔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어떻게 팔아야 되나? 뭐 잘 팔면 되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쪽에서 제가 좀 싸게만 내오면 제가 좀 살 수도 있는데 좋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제가 우리 친척한테는 10억에 팔았다고 할 거니까, 그죠? 11억에 계약합시다. 그럼 사장님은 시세가 12억인데 11억에 샀으니까 사장님도 돈 벌잖아. 그럼 저는 뭐, 저도 좀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실화입니다. 예? 믿으시면 안 돼요. 다 모르면 다 등쳐먹습니다. 친척? 소용없습니다. 형, 동생 간에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친척이 아니고 형제지 간에도. 돈이 걸려있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옛날 천호동은 형, 동생이 싸워서 형, 동생이. 그렇잖아요. 재산 갖고는 뭐, 부모, 자식 간도 그런데 뭐, 친척이 오죽하겠어요? 그걸 빼먹었어, 여기서? 10억 송금을 시켜주고, 10억 계약서 쓰고, 자기들끼리는 1억씩 챙겨먹은 거예요. 이거 직접 거래 아니에요, 이거? 이것도 직접 거래요.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본인이랑 계약서 앉아서 써도 이것도 직접 거래. A가 귀국해서. 귀국 못하니까 대리를 보냈죠. 대신 보냈죠. 대신 온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신 온 사람을. 대리인. 대리인이라고 해봤자 이 사람 집 파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 집을 파는 거지. 법적 효과가 요 A한테 들어가요. 귀속돼요. 이것도 뭐예요? 직접 거래? 이 사람 처벌받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장님이면 이렇게 의뢰를 받든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걸릴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걸린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거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빠져나가는 걸 알고 계셔야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B.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알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안 걸리는 방법?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 직접 거래가 아닌 거를 증명. 그렇지. 직접 거래 아닌 걸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 이 말이지. 두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하나는 이렇게 의뢰받은 사건이지만 마찬가지 의뢰받은 사건이지만 다른 부동산이 중개해서 계약서 쓴 것처럼 다른 부동산을 끼워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부동산을 여기다 끼워 넣는다고. 요건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에 다른 부동산 값을 끼워 넣어. 사실 자기가 맡은 거지만 그럼 여기서 계약서 써준다고 이 부동산에서 여기 그러니까 요렇게 형식상 이렇게 의뢰가 들어가고 요렇게 소개시켜서 계약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 판례는 다른 부동산의 소개로 거래가 됐다. 여기 그랬을 때는 뭐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요게 직접 거래가 아닌 거예요. 다른 부동산을 끼고 하면. 그쵸? 근데 이건 단점이 있어요. 형식상 요렇게 했을 뿐 요렇게 들어온 적이 있죠. 이럴 때 요 사람이 나중에 불만을 가져버리게 되면 이게 다 두통이 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불만이 없어 자기도. 그러면 무사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불만이 있어버리면 형식상 이렇게 꾸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재판에서 다 터지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어떻게 오리발을 내밀어야지. 그런 적 아니고 없고 여기서 소개시켰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긴 해야 되겠으나 좀 걸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보다 두 번째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름으로 잡으면 걸리잖아. 그러면 뭐요? 여러분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을 골라내면 되잖아. 비슷한 이름. 이름은 진짜 비슷한 뜻이 아니요. 명의를 빌리면 되잖아.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를. 가까운 친척이면 되겠지? 응? 딸이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딸이어도? 그것도 시집간 딸이야? 돈은 아빠가 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돈 버는데 지금 취득세를 따지고 있으면 어떡해? 취득세 물어야지. 그리고 남는 장사가 됐을 때 하는 소리요. 지금 상황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취득세가 세긴 세지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거 빠져나갈 수 있죠. 명의시탁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거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 이거 보니까 세상은 참 제가 왜 우울한지 아실 거예요. 좀 있으면. 여기가 우리 수강생분이야. 응? 종로 수강생이었어. 그 부동산 사무실을 갔다가 예를 들어 은평에서 해. 전화 왔어. 선생님
서초 반포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사고 싶대. 거기 아시는 부동산 소개시키래. 그래서 아는 부동산을 소개시켰어. 이름은 까먹었어. 30몇 억짜리야. 거기 부동산을 소개시키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 우리 자기 손님 중에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공동중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소개시켰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건을 보여줬겠지? 요건 지금 여기 아니고 여기가 물건이 있는 거야. 물건지가 여기야. 그래서 이 물건을 갖다가 소개시킨 거야. 그 물건도 봤어? 근데 계약이 될 즈음에 계약이 체결되려고 한 즈음이 된 거야. 근데 여기 요 사장님한테 전화 와서 근데 좀 이상하다고. 여기가 잘 아는 사람 정도인가 그걸 뛰어넘는 것 같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이야, 딸. 딸 부동산을 사주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장님은 지금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중간에 껴버리게 되면 복비를 어떻게 되죠? 공동중개라면 이게 여기서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딸이잖아, 딸. 응? 그럼 복비를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받겠다는 거지, 딸한테. 이렇게 받겠다는 거고, 이렇게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받으시오, 사장님. 나는 이렇게 받을게. 받을까요, 딸한테? 이게 딸이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 근데 자격증이 있고 사무실 운영하니까 이걸 자기를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뭘 아낄 수 있어요? 복비를 아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게 현장에서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가 찜찜해요. 실제 진짜 자기 손님이 아닌데. 토를 달지 마세요, 지금부터. 예? 찜찜하다고 여기 입장이 돼보세요. 예민해요.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꼭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돼. 꼭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 엄청 먹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다 자기 딸이 사는 건데 자기가 중간에 그냥 쑥 껴가지고 복비 아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는 해요. 공정하지 않는 게임이잖아. 이런 게 현장에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아니 우리 사람은 그냥 본능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가지고 중간에서 제가 욕을 처먹은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왜 우울한지 아셔요? 예. 그게 사람이 우리 그냥 거의 99%, 98%는 다 근데 뭐가 걸리면 헷가닥해요 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하면서도 또 받아들여. 그죠? 욕 먹어봤자 뭐 어떻게 오래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진도 빨리 나가야 돼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밑에 밑줄 읽어보세요. 밑줄 221페이지 가로 2번 있죠. 저 밑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직접 거래라 하면서 나온 거 있죠. 그 세 줄 밑줄 그으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2번 나옵니다. 밑줄 그으시고 아무 생각 없이 밑줄 그으시면 돼.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셋째 줄까지 그냥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2번 큰 별표 이렇게 됩니다. 큰 별표예요. 동그라미 2번 시험에 맨날 나오는 판례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설명드린 거요. 동그라미 5번 큰 별표 동그라미 5번의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밑줄 설명드린 겁니다. 다른 부동산이 중간에 껴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223페이지 보세요.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223페이지 가시게 되면 가로 3번에 쌍방대리라고 나와요. 자 쌍방대리요. 쌍방대리. 예? 자 어떤 거냐. 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칠판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책을 다 뺏어서 그냥 저기다 갖다 놨으면 좋겠네. 자 칠판을 보시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지금 민법이나 이런 책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몰라요. 근데 뭐 열심히 보셔. 그냥
책은 폼으로 갖고 있다가 한 1월, 3월 그때부터 좀 읽어가는 거예요.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전세 좀 놔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전세방이 비어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 한 6개월 갔다 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 대신 전세 계약 해주시오 하고 대리권을 주고 간다고요. 누가? B가. 아니 A가. 주고 가. 그래도 보면 막 이런 험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저녁에 가서 애기도 얼굴도 보고 뽀뽀도 하고 재롱도 보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게 안 좋은 거 100개 1000개를 다 가리고도 남지. 그치?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죠? 자, 그런데 C가 와가지고 전세방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C가 하는 소리가, 이런 조건의 전세방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딱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야, 이거. 보여줬더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문제는 뭐냐. A가 내놓는 전세 보증금을 깎아주질 않아. 여기 그 사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됐었던 건이야. 그런데 좀 시간 지나니까 A가 이제 뭐요? 조정해준대. 그래서 전화하니까 이 사람이 지방에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 빨리 해야지 뒤집지 못하잖아. 그래서 빨리 올라오시라고 했더니 못 올라온대. 그럼 어떻게 해? 제가 대신할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C가 그러면 사장님이 대신하고 저 사람 마음 바뀌면 어떡해? 영업의 기술이 또 발휘되죠? 바뀔 가능성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 사람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하라고. 그게 또 거짓말도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여기 대리권 줘 이렇게. C가 아직 못 올라오니까. 그러면 B가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네. B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지. 한 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야. 한 건 한 게 기분 좋을 뿐더러 태클을 걸 사람이 없잖아. 태클 전세계약? 이 태클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게 또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제 한 번은 저희 안 사람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간다고 그러더라고. 3박 4일을. 다낭인가 어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저하고 같이 가자고 그럴까봐. 그래도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끌려가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잖아. 자기들끼리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기분 좋은 표정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잖아.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왜 난 안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갔다 와. 갔어. 가고 나니까 집에 아무도 없잖아. 태클 걸 사람이 없어. 왜 양말을 여기 벗어놓냐 그런 사람도 없고, 왜 TV만 뚫어지게 보냐고 그런 사람도 없고, 태클을 걸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게 딱 해보니까 하루만 좋더라고. 하루만. 하루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집에 들어가도 쓸쓸하고 외롭고 그러더라고요.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도 지금 그런 상태야. 기분이. 태클 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약서 쑥 쓰고서 뭐라 그래? A의 대리인 못 온다잖아. B 이렇게 된 거야. 그죠? C도 못 얹어. C의 대리인 B. B 도장 찍어요. 자기 도장. 자기 도장 찍으면 돼. 그 다음에 또 뭐요? 부피 받아 먹어야 되니까 개공 B 해서 도장 콱 찍지. 그럼 자기 도장 맞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이거 대리할 때 본인 도장 막 들어가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거 대리인 도장만 찍으면 돼요. 본인 도장이 옆에 있으면 같이 찍든지 없으면 안 찍어도 괜찮아. 대리인 도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태클 갈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노래 불러가면서 노래 들어가면서 계약서 쓸 수 있죠. 담배 피워가면서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좋지. 근데 문제는 계약 내용을 정할 때 요 사람이나 요 사람한테
그렇죠? 불리한 내용이 계약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일반적인 조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그거 맞춰서 적겠죠. 그거야 합의가 됐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있잖아요. 그 말고도 뭐 장기선 충당률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계약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여기나 여기한테 좀 불리하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피해볼 여지가 있죠.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양쪽한테 대리권을 받아서 혼자서 다 북치고 장고치고 하는 것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쌍방대리지. 그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가 돼서 요 분이 처벌받아요. 이렇게 3년 이하의 적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 요 하나고 이제 수업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가서 못 오지만 이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이 사람은 뛰어 올라온답니다. 계약하겠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대신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미국 간 A를 대신해서 B가 C랑 둘이 앉아서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세 계약할 때 좀 견제할 사람이 있잖아요. 꼭 견제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는요. 견제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건 괜찮아요. 자기는 열심히 A 편만 들면 돼요. B는 C는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가. 이걸 뭐라 그래요? 한쪽을 편든다고 그래서 일방 대리라고 그래요.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일방 대리가. 자, 밑줄을 긋고 수업을 마쳐요. 우리 교재는 223페이지 보면 가로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 3번은 제목이 쌍방을 대리하는 게 금지행위다. 요것은 좀 쉬워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시험에 막상 나오는 것은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러나 개업 공인인사 등이 당사자 중 일방만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렇게 나오죠. 첫째 줄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당사자 중 일방만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방대리라고 하지요. 그것은 자 셋째 줄 마지막 줄에 가면 금지행위의 위반이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이번 주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시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